인천국제공항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질서정연하고 분주했다. 가을 햇살이 활주로를 비추며 대형 여객기의 은색 동체 위로 반사되었다. 탑승 게이트에서는 마지막 호출이 울려 퍼졌고 지상 승무원들은 마무리 점검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그날 아침 평온하던 공항 전체를 멈춰 세운 건 폭탄도 테러 경보도 아닌 단 한 마리의 개였다. 최재현 중위는 강아지 리드줄을 단단히 잡은 채 눈을 좁히고 활주로 끝을 응시했다. 그의 곁에는 K9 특수부대 소속의 복종 훈련을 마친 군견 태양이 있었다. 독일 세퍼드 품종의 이 개는 2해 넘게 재현과 함께하며 수많은 위험을 감지해온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었다. 그런 태양이 멈췄다. 앞발을 벌리고 바닥에 몸을 낮춘 채 몸 전체가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다. 귀는 곤두서고 코는 연달아 냄새를 맡으며 눈은 날카롭게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시선의 끝에는 천천히 활주로에 진입하던 일본행 A312편 보잉 여객기가 있었다. 뭔가 잘못됐어. 재현은 중얼이며 무전기를 눌렀다. 활주로 관제탑에서 비행 승인 요청이 들어오고 있었다. 기장은 이륙 준비를 마쳤고 탑승객 214명이 탑승 완료 상태였다. 그러나 태양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은 두려움의 반응이 아니었다. K9 특수견의 짖음은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만 나온다. 이건 경고였다. 항공기 정지 요청. 긴급 상황 발생 가능성 있음. 재현은 단호하게 명령을 내렸다. 한편 탑승객들 중에는 유명 탐사보도 기자 한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최근 대기업의 기술 유출 사건을 파헤친 기사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는 활주로 한가운데 멈춰선 군견을 보았다. 이어 기장이 기내 방송을 통해 이륙 지연을 알렸다. 몇몇 승객이 웅성거렸다. 걔가 활주로 한복판에 멈춰서 있다고요? 농담이지? 하지만 농담이 아니었다. 곧이어 경보음과 함께 보안 인력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공항 보안국장 박미진이 현장에 도착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냉정하고 침착한 눈빛으로 상황을 파악했다. 무슨 일이죠, 최중위? 태양이 이상 반응을 보입니다. A312편 화물칸 하부 쪽에 뭔가 있습니다. 매우 강하게 반응 중입니다. 미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태양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좋습니다. 화물칸 즉시 개방. 전면 검사 시작. 지상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태양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눈은 여전히 여객기의 복부를 향하고 있었고 입에서는 낮고 무거운 으르렁거림이 흘러나왔다. 기장석에 있던 조종사들은 위화함을 감추지 못했다. 항공 경력이 20년을 넘은 베테랑 기장 유세진은 무전을 통해 상황 보고를 받았다. 걔가 화물칸을 의심한다고? 그냥 걔가 아니에요. 저건 K9 특수견입니다. 서연도 곧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몇 분 후 화물칸의 봉인이 해제되었다. 검색 장비가 들이닥치고 컨테이너들이 하나씩 밖으로 옮겨졌다. 그러다 한 개의 은색 컨테이너 앞에서 태양이 짖음을 터뜨렸다. 저거야, 재현이 말했다. 컨테이너에는 엑스 세마이컨덕터라는 이름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통상적인 전자부품을 수출입하는 회사였다.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업체였다. 그러나 태양은 단호하게 움직였다. 바닥을 긁으며 컨테이너 측면을 향해 코를 들이밀고 이어 짖기 시작했다. 기계적인 짖음, 규칙적이며 강렬했다. 안에 뭐가 있는 거야? 기술요원이 장비를 들고 스캔을 시작했지만 아무런 이상 반응은 없었다. 그러나 태양은 움직이지 않았다. 재현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컨테이너 내부 완전 개봉. 봉인이 해제되고 내부의 박스들이 하나하나 꺼내졌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바닥 쪽에서 태양이 강하게 반응했다. 바닥을 뜯어보자. 기술 요원이 바닥면의 패널을 제거하자 안쪽에 감춰진 또 다른 작은 금속 상자가 드러났다. 그 표면은 칠흑 같았고
열차단용 코팅이 되어 있었다. 이건 리스트에 없던 장비입니다. 미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즉시 격리, 국정원 사이버 보안팀 요청. 그 순간 기체 밖의 태양은 마치 모든 것이 끝난 듯 조용히 앉았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한서연은 촬영을 멈췄다. 그녀는 화면을 확대해 태양의 모습을 다시 확인했다. 가을 아침 햇살 속 길 한복판에 앉은 게, 그 앞에는 정체불명의 금속 상자가 있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오작동도, 시스템 오류도 아니야. 무언가 훨씬 더 큰 게 시작되고 있어.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는 여전히 폐쇄 상태였다. 활주로 끝에 놓인 A312편 여객기는 엔진을 멈춘 채 고요히 서 있었고, 주변은 보안요원과 기술진으로 붐볐다. 태양은 컨테이너 앞에서 천천히 걸음을 멈춘 채 바닥에 엎드렸다. 지짐은 멈췄지만 몸 전체는 여전히 경계 상태였다. 국가정보원 사이버 보안팀이 긴급 투입되었다. 그들은 장갑을 낀 손으로 정체불명의 금속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표면은 열차단 코팅 처리되어 있었고 군용 장비에서나 볼 수 있는 재질이었다. 상자 내부 스캔 시작합니다. 스캐너 장비가 작동했지만 장비는 데이터 없음이라는 메시지만 반복했다. 어떤 전자기적 신호도 감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태양의 반응은 여전히 강렬했다.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야. 박미진이 조용히 말했다. 기계는 감지하지 못했지만 걔는 감지했어. 최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응시했다. 그리고 잠시 후 상자 뚜껑이 열렸다. 그 안에는 작은 회색 금속체 하나가 놓여 있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장비는 표면에 어떤 마크도 없이 깨끗했고 내부에 복잡한 미세 회로가 연결되어 있었다. 단자 하나 없이 완전히 밀봉된 구조였다. 이건 일반 전자부품이 아닙니다. 기술요원이 말했다. 군용입니까? 미진이 물었다.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정도 수준의 미세 회로는 민간에서 제작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방사선 차단 코팅까지 되어 있어요. 누가 보냈죠? 재현이 물었다. 지상 요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대답했다. Arex Semiconductor. 대전 본사에서 출고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해외 납품 루트입니다. Arex. 대전. 한서연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눈을 좁혔다. AX는 표면적으로는 반도체 회사지만 과거 한 차례 고발 사건에 연루된 바 있었다. 그 사건은 조용히 묻혔고 관련 자료도 금세 사라졌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급히 검색을 시작했다. 박 국장님, 이 장비 당분간 외부 반출 없이 공항 내 격리 부탁드립니다. 내부 감식이 끝나기 전까지 외부 기관에 넘기면 안 됩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미진이 낮게 말했다. 이런 수준의 장비면 곧 상부에서 압력 들어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진실을 확인해야 해요. 그 순간 태양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활주로 끝쪽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이어 짧은 으르렁거림과 함께 고개를 살짝 들었다. 재현은 곧바로 반응했다.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어. 관제탑 CCTV를 다시 확인한 결과 멀리 화물구역 CCTV 사각지대에서 정체불명의 차량 하나가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 포착되었다. 번호판은 가려졌고 차량 정보는 조회되지 않았다. 서연은 태양의 시선을 따라 활주로 끝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물류사고가 아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 사실이 공론화되는 걸 원치 않는다. 몇 시간 후 공항 안에 임시조사본부가 설치되었다. 국가정보원 요원들과 공항보안팀, 군보안요원까지 합류했다. 상자는 방사능 차단실로 옮겨졌고 장비 해체 전문 요원들이 내부 구조 분석을 시작했다. 재현 씨, 서연이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다. 왜 기자님까지 위험에 끼어드십니까? 이제 이건 국가급 문제입니다. 기자가 위험을 피하려 했다면 여기 있지도 않았겠죠. 서연은 자신의 노트북을 펼쳐 그가 미처 몰랐던 내용을 보여주었다. AX 세마이컨덕터의 이사 한 명이 과거 5년간 펜실 테크놀로지즈라는 해외 기업과
파트너십을 유지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해외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술 기업이었으며 여러 차례 신경 인터페이스 관련 특허를 출원했지만 대부분 정부 보안 이슈로 묶여 있었다. Pincle.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기억나시죠? 2년 전 미국에서 발생했던 의식 반응 조작 실험 사건. 피해자 12명, 기억 삭제, 감정 반응 왜곡. 그때 사용된 장비가 핀실리 초기 모델이에요. 재현은 조용히 24시였다. 태양은 두 사람 옆에서 낮게 웅크리고 있었다. 재현은 천천히 태양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번에도 내가 먼저 알아챘지. 조사 결과 상자 내부 장비는 일반적인 통신 장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체 내부에 삽입될 수 있도록 설계된 신경 반응 증폭기였다. 외부 전파에 반응하여 특정 뇌파를 자극하고 감정 및 반응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 그냥 밀수도 아니고 산업 스파이도 아니야. 미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통제를 위한 기술입니다. 사람을 조종한다는 건가요? 재현이 물었다. 보다 정밀하게 말하면 감정과 반응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 기술이 대중에게 노출되지 않은 이유는 명백하죠. 윤리 문제 때문입니다. 그 순간 보안본부에 하나의 문서가 도착했다. 익명으로 전달된 이 파일에는 핀실리 테크놀로지즈의 내부 개발 로드맵 일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거기엔 하나의 단어가 반복되어 등장했다. Phoenix Black. 그것이 이 장비의 프로젝트 코드명이었다. 이건 기밀 프로젝트야. 민간은 물론 군에서도 완전히 묶인 정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일부를 이 활주로 위에서 열어본 거예요. 조용한 정적이 흘렀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되돌아갈 수 없어. 최재현은 조용한 조사실 구석에서 태양과 함께 앉아 있었다. 걔는 마치 생각에 잠긴 듯 앞발 위에 머리를 얹고 있었지만 귀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작은 소음에도 귀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눈빛은 공허한 듯했지만 뭔가를 느끼고 있었다. 한서연 기자님이 찾은 자료는 확실합니까? 박미진 국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적인 기술 범죄이자 의도적인 정보 은폐입니다. 한서연은 피곤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난 12시간 동안 자료를 뒤지고 연락망을 총동원해 하나의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그것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엑스 세마이컨덕터에서 발송된 동일한 코드명의 컨테이너가 최근 3개월간 5번 이상 국제 항공 루트를 통해 수출되었습니다. 목적지는 모두 다국적 IT 허브 지역입니다. 싱가포르, 샌프란시스코, 미넨, 도쿄, 그리고 텔아비브. 그게 무슨 의미죠? 미진이 물었다. 의도적인 분산입니다. 동일한 구성의 장비가 각국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곳엔 핀실과 관련된 연구소나 협력사가 모두 존재합니다. 재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말한 도시들을 머릿속에 그려봤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기술적 역량, 정보 인프라, 그리고 정치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지역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야. 무언가를 세팅하고 있어. 무언가를 서연이 되물었다. 시스템, 구조, 연결망. 조사팀은 곧바로 A312편 화물 리스트 전체를 확보해 비교 분석을 시작했다. 그 결과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드러났다. 모든 화물은 정식 세관 등록을 마친 서류를 갖추고 있었지만 그중 일부는 출처가 모호하거나 최근 1년 이내 설립된 유령 회사 명의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회사들 대부분이 단일 에이전트를 통해 항공 운송을 신청하고 있어요. 한 요원이 덧붙였다. 그 이름은 글로벌 제트 물류. 박미진은 그 이름을 듣고 즉시 데이터베이스를 열어 조회했다. 글로벌지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소규모 물류회사로 등록되어 있었고 직원은 12명, 등록 주소는 가상 사무실이었다. 유령회사가 또 다른 유령회사를 통해 화물을 보내고 있다. 완벽하게 설계된 그림입니다.
서연이 말했다. 그리고 그 그림 뒤에는 필이 있습니다. 최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이쯤 되면 이제 우리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내부 협조가 필요합니다. 누구 말입니까? 미진이 물었다. 재현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임태국 장군님이요. 그의 말에 방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임태국은 국방부 첨단기술위원회에서 수십 년간 일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퇴역 상태였고 공식적으로는 정부와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기술보안 분야에서 그의 영향력은 여전했다. 그분이 핏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분은 과거 이 기술의 승인 과정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누구보다 이 기술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죠. 미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겠죠. 기자님, 장군님의 행방을 알 수 있습니까? 마침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분은 지금 강원도 모처에 체류 중이라고 합니다. 단, 공개적인 만남은 불가능합니다. 보안이 철저한 곳이에요. 우리끼리 움직이죠. 재현이 말했다. 그 전에 그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군견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지 못한 경계가 서려 있었다. 무언가 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서연은 호텔방에서 홀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노트북에는 A312편과 유사한 항공편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피로에 눈을 비비며 무언가를 발견했다. 이건 이상하잖아. 한 항공편에서 같은 화물 코드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는데 수취인이 다르고 목적지도 달랐다. 그런데도 송장 번호가 일정 패턴을 따르고 있었다. 그것은 암호화된 통신에 가까웠다. 그 순간 노트북에 알 수 없는 알림이 떴다. 화면이 깜빡이고 메일함에 익명의 발신자가 파일 하나를 보내왔다. 제목, 그들은 당신을 보고 있다. 내용은 없었다. 단 하나의 이미지 파일만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 이미지에는 태양이 공항 활주로에 앉아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공항의 공식 CCTV 화면이었고 각도상 외부에서는 접근 불가능한 내부 화면이었다. 우릴 감시하고 있어. 그녀는 급히 전화를 걸었다. 최중희님, 누군가 우리 조사팀을 내부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보안이 뚫렸습니다. 재현은 전화를 끊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태양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원도 홍천, 깊은 산속의 작은 펜션. 주변엔 통신이 거의 되지 않는 외진 장소였고 건물 자체도 민간인 출입이 어려운 구조였다. 최재현과 한서연은 새벽 어스름 속에 도착했다. 그들을 맞이한 건 조용히 문을 열어주는 중년 남성이었다. 깔끔한 베이지색 니트와 검은 바지를 입고 한 손엔 커피잔을 들고 있었다. 생각보다 빨리 왔군. 그는 임태국이었다. 예비역 육군 중장, 국방기술보안위원회 전 위원장이자 한때 핀실리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 관여했던 인물. 오랜만입니다. 장군님, 재현이 고개를 숙였다. 걔도 데려왔군. 임태국은 태양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태양 역시 짖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살짝 돌려 시선을 피했다. 그건 경계라기보단 뭔가 아는 자의 눈빛에 가까웠다. 서연은 재빨리 태국에게 최근 발견된 장비 사진과 정보를 넘겼다. 태국은 그것들을 천천히 훑어보며 중얼거렸다. Phoenix Black. 그 이름이 그의 입에서 다시 나오자 서연과 재현 모두 몸을 굳혔다. 이 코드명을 알고 계십니까? 그럴 리가 없겠지, 태국이 말했다. 내가 그 기획을 승인한 사람이었으니까. 정적이 흘렀다. 그건 원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신경반응 모듈이었네. 전장의 PTSD 예방, 지휘관 판단력 향상, 감정 반응 억제. 초기 아이디어는 그런 것이었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본 장비는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재현이 말했다. 그건 내가 빠지고 난 이후의 이야기지. 임태국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기술이 처음 제안됐을 때
난 반대했네. 사람이 사람을 조정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 기술은 손을 벗어나 있었지. 그래서 물러나신 겁니까? 아니, 그는 웃었다. 난 밀려난 거지. 그들이 원한 건 반대자가 아니라 조력자였으니까. 서연은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LX 세마이컨덕터와 피실 간의 계약서를 꺼냈다. 우린 이 기술이 민간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그리고 이미 국경을 넘었어요. 재현이 덧붙였다. 기존의 군사 시스템이 아닌 개인 소비자를 타겟으로 한 감정 조절, 행동 유도. 겉으론 라이프 코칭 장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교한 통제 도구입니다. 임태국은 잠시 말을 잇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아는 것이 있다면 모두 말해주지.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 중앙의 조명 아래서 세시의 과거를 되짚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시스템에 가까웠다. 감정과 행동, 심지어 기억 반응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 설계 목적은 군사용이었으나 그 기술은 너무도 매력적이었다. 특히 통제와 정보가 고권력인 세상에선 더욱. 그러나 그 대화 도중 태양이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짧은 으르렁거림과 함께 벽 한쪽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재현이 다가서자 태양은 고개를 들며 벽 쪽 모서리를 응시했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겉으론 없었다. 하지만 재현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느꼈다. 서연 씨, 전파 탐지기 있습니까? 그녀는 즉시 장비를 꺼내 측정했다. 그리고 한 지점에서 강한 신호가 감지되었다. 여기, 이 벽면 안쪽에 미세한 전자기 신호가 있어요. 태국은 잠시 표정을 굳히더니 서랍을 열어 고성능 해체 도구를 꺼냈다. 조심스럽게 벽면을 뜯자 그 안에 작고 납작한 장치가 하나 숨겨져 있었다. 내부 배터리와 마이크, 이성 송신기가 함께 붙어있는 정교한 도청장치였다. 누군가 이미 여길 알고 있었군. 재현은 순간 태양을 돌아보았다. 왜 이걸 알았지?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걔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태양이 이 장치를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과거 어디선가 본 적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 임태국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태양은 K9 특수견이기 이전에 카이스트 산하 신경훈련연구소에서 실험견으로 있었던 경력이 있어. 그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그 연구소는 핀실과 협력 중이었잖아요. 그래. 그 프로젝트에선 군견에게 감정 반응 훈련을 통한 극한 상황 적응성을 실험했지. 그리고 특정 소리, 냄새, 시각 자극에 따른 기억 회상을 조정하려 했어. 그럼 지금 태양은? 재현은 말을 잇지 못했다.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다. 믿었던 파트너, 전장에서 수없이 함께했던 존재가 어쩌면 실험체였다는 가능성. 아니, 단지 실험체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어떤 방식으로든 작동 중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내가 왜 태양을 넘기지 않았는지 알아. 임태국이 말했다. 그게는 시스템을 거부했어. 훈련에 실패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반응을 멈춘 거야. 뇌파 기록상으로는 완전한 복종 상태였지만 실제 행동은 달랐지. 그건 의지라는 건가요? 그래. 그리고 그 의지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다. 태양은 조용히 재현의 발밑에 앉았다.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말하고 있었다. 난 너와 함께 선택할 거야. 서연은 숨을 고르며 노트북을 닫았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료를 정리하고 다음 목적지로 가야 해요. 대전이에요. AX 본사.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됐고 아직도 무언가가 남아있어요. 재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 균열이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눈빛은 다시 단단해지고 있었다. 좋아요. 다음은 대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대전, 과학기술의 심장이라 불리는 도시. 그 중심에 자리한 LX 세마이컨덕터 본사는 겉보기엔
여느 반도체 기업과 다를 바 없어 보였다. 유리로 된 현대식 건물, 정문에 세워진 보안 검색대, 그리고 분주하게 오가는 연구원들. 그러나 그 속엔 일반인이 결코 볼 수 없는 영역이 존재했다. 그것이 바로 최재형과 한서연, 그리고 태양이 찾아온 이유였다. 이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연구보관소가 목표입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어떻게 접근하죠? 재현이 물었다. 임태국 장군님이 제공한 접근 코드를 이용할 거예요. 그분이 과거 프로젝트 승인을 맡았을 당시 생성된 마스터키가 아직도 시스템에 남아 있습니다.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중단된 상태라면 말이죠. 리스크가 크군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진 시간은 그보다 짧습니다. 세 사람은 직원 복장을 갖춰 입고 건물 내 로비로 들어섰다. 태양은 특수이동 케이지 안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외부인이 반입한 장비로 위장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는 부드럽게 지하로 향했다. 서연이 앞장서 키카드를 스캔하자 문이 열렸다. 그들은 복잡한 연구동의 뒷계단을 통해 조용히 지하 보관실로 접근했다. 지하 2층. 전등 불빛은 희미했고 바닥에는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다. 오래 사용되지 않은 공간임이 분명했다. 벽면의 표지판엔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기밀 보관구역 3A. 여기입니다. 그들은 금속문 앞에 도달했고 서연이 키패드에 코드를 입력했다. 삐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먼지 낀 전자장비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재현은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선반마다 라벨이 붙어 있었고 각각의 금속 상자들은 코드명과 함께 정리되어 있었다. 이쪽입니다. SSK 초기 모델 설계 파일이 여기 있어야 해요. 서연은 리스트를 보며 선반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러던 중 PXBL 엘퍼라고 적힌 작은 금속 케이스 하나를 발견했다. 찾았어요. 그녀가 케이스를 꺼내들자 태양이 갑자기 자세를 바꾸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재현은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누군가 온다. 복도 끝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복수의 그림자가 벽에 비쳤고 곧 남성 2명이 총을 든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다. 움직이지 마. 그 자료는 우리가 회수하겠다. 국정원입니까? 재현이 물었다.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다가왔다. 서연은 뒤로 물러나며 케이스를 꼭 안았다. 그 자료는 정부 소속이 아닌 민간 개발자의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그것을 회수할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도 명령을 따를 뿐이요. 한 남자가 다가와 케이스를 빼앗으려는 순간 태양이 케이지에서 돌진해 나왔다. 빠르고 날카로운 움직임이었다. 그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물어뜯으며 제압했다. 총성이 울렸다. 다른 남자가 발사한 총알이 벽에 박혔다. 재현은 몸을 굽히며 서연과 태양을 뒤에 숨겼다. 도망쳐요. 이쪽입니다. 그들은 비상구를 통해 뒤쪽 복도로 빠져나왔다.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AX 본사 전체가 붉은 조명으로 물들었다. 숨을 몰아쉬며 계단을 내려가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다. 그곳에 준비해 둔 차량이 있었다. 재현이 빠르게 시동을 걸고 출발하자 뒤쪽에서 검은 차량이 추격해왔다. 그들 끝까지 쫓아오고 있어요. 포기할 리 없죠. 저 장치가 진짜 열쇠니까요.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재현은 차량을 우회전시켜 지방도로로 빠졌다. 차량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며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높였다. 태양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숨소리는 일정했고 눈빛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한참을 달려 추격을 따돌린 후 그들은 외곽의 폐공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한서연이 이전 취재 중 찾은 은신처였다. 이제 열어볼 시간입니다. 케이스를 열자 안에는 얇은 메모리 카드 하나와 그에 연결된 보조해독 장치가 있었다. 기기를 작동시키자 화면에 회로 설계도와 함께 문서들이 펼쳐졌다. Chemok, Phoenix Black Alpha Design. Pailmung, Human Neural Interface V1.3.
주석, 감정 반응 조작 알고리즘 탑재. 상황별 감정 분류 및 뇌파 반응 시뮬레이션 데이터 포함. 이건 그냥 설계도가 아니야. 이건 실험 결과야. 그리고 뭐죠? 서연은 화면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테스트 대상 리스트가 있었고 그중 하나에 낯익은 이름이 있었다. Test subject DS17, TY 0419. 그녀는 숨을 멈췄다. 재현도 마찬가지였다. T 0419. 태양. 그 순간 태양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조용하지만 확고한 눈빛이었다. 이 개는 실험체였어. 공기 중에 정적이 흘렀다. 그것은 무거운 진실이었고 동시에 하나의 각성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그런데도 태양은 우리를 보호했어요. 누군가에게 조종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재현은 태양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우린 이제 이 진실을 가지고 뭘 해야 할지 선택해야 해요. 밖은 새벽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폐공장의 침묵은 생각보다 짙고 무거웠다. 먼지 쌓인 바다, 삐걱이는 철제문, 희미하게 깜빡이는 형광등. 그 공간은 한때 기계음과 인부들의 발걸음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단 세 사람과 한 마리의 개만이 숨을 죽인 채 진실을 바라보고 있었다. 최재현은 눈앞의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메모리 카드 속 문서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숫자와 신호 패턴, 그리고 실험 대상자의 코드가 나열돼 있었다. 그중 TY-0419, 태양의 코드명이 또렷이 박혀 있었다. 테스트 기간 11개월, 반응률 93.7%, 감정 억제 훈련 불가, 비정형 반응 발생, 결론, 이탈 가능성 높음.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읽었다. 이탈 가능성. 이미 그때 태양은 시스템의 통제를 거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재현은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고개를 떨구었다. 그동안 쌓아온 믿음, 동료애, 그리고 무엇보다 의심하지 않는 본능이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알고 있었어야 했는데. 서연은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선택한 건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까지 우리 모두를 지켜줬죠. 재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태양은 조용히 그들 곁에 앉아 있었고 그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다. 그 순간 폐공장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아주 낮고 일정한 훈련된 움직임이었다. 그들이 왔어. 서연이 장비를 정리하며 속삭였다. 재현은 무기를 챙기고 태양에게 짧은 명령을 내렸다. 조용히. 대기. 태양은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공장 벽을 따라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다. 총을 든 그림자들이 출입구 근처에 모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번 EX에서 태양이 제압했던 이들과 같은 복장, 같은 방식이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무전기를 들고 말했다. 대상은 내부에 있다. 자료 확보 후 처리한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화면에서 메모리 카드를 분리했다. 그리고 목걸이 안쪽에 숨겼다. 이걸 절대 뺏기면 안 돼요. 재현은 주위를 둘러보며 빠져나갈 경로를 탐색했다. 출구는 두 곳뿐. 뒤쪽 비상문은 녹슬었지만 밀면 열릴 수 있어. 차량은 근처에 위치시켜뒀지만 그들이 먼저 확인했을 가능성이 커. 그때 총성이 울렸다. 공장 유리창이 깨지고 조명이 꺼졌다. 한순간 암흑이 밀려왔고 동시에 태양이 움직였다. 슉 하는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무언가 쓰러졌다. 이쪽이다. 지금. 재현이 외쳤고 그들은 태양을 따라 비상문을 향해 달렸다. 비상문은 삐걱이며 열렸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폐공장 뒤편은 숲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전속력으로 숲속으로 달려들어갔다. 머리 위로는 드론의 소리가 들렸고 서연은 입을 다물고 숨을 조절했다. 전파 감지기가 우리 위치를 추적하고 있어요. 태양. 재현이 손을 휘저으며 지시했다. 태양은 순간 방향을 바꾸어 다른 쪽으로 돌진했고 그 움직임을 따라 드론이 이동했다.
그가 일부러 유인하고 있어. 아니야, 너무 위험해. 지금은 믿어야 해. 그들은 드론의 감시가 벗어난 틈을 타산 중턱의 폐허가 된 산장으로 몸을 숨겼다. 재현은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태양.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부스스한 풀숲 사이로 무언가 튀어나왔다.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쓴 태양이었다. 몸통 옆에 얕은 상처가 있었지만 그는 조용히 혀를 내밀며 주인을 향해 걸어왔다. 잘했어. 재현은 개의 몸을 꼭 끌어안았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산장 안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불빛 대신 태양의 숨소리와 바람소리만이 흐르고 있었다. 우릴 쫓는 사람들. 정부 요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민간계 특수용병일 가능성이 크죠. 핏이 고용한 사람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감시나 압박이 아니라 완전한 제거 작전이에요. 재현은 벽에 기대어 앉았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안에서 끓는 결의가 묻어 있었다. 우리가 가진 정보는 단순한 기술 도면이 아니야. 이건 전 세계 통제 시스템의 시작점이야. 스힌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이고 그 핵심은 인간의 의지 자체를 꺾는 거야. 하지만 태양이 그걸 거부했어요. 서연이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명확하죠.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문제는 방법이에요. 어느 언론도 이런 걸 다룰 수 없고 어느 정치인도 이걸 감당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한 명 있어. 재현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임태국 장군님. 그분이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전면에 나서기를 꺼려했어요.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건 과거의 부정이 아니라 현재의 책임이 됐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하나의 결심이 굳어졌다. 우린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서연이 말했다. 그리고 방송국의 침투에 진실을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준비하죠. 그 순간 태양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으로 향하며 길을 세우고 코를 벌름거렸다. 또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어. 그리고 이번엔 그들에겐 도망칠 시간이 없을지도 몰랐다. 서울은 새벽빛으로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재형과 한서연, 그리고 태양에게 그 빛은 따뜻함이 아니라 긴장감이었다. 산장에서 탈출한 지 8시간, 그들은 임태국 장군이 준비해 둔 비밀 연락책을 통해 서울로 복귀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시청 인근에 폐쇄된 방송국 건물 5층. 과거 국방부 협력으로 운영되던 군사보안 방송 채널의 전용 스튜디오였다. 3년 전 구조조정으로 폐쇄되었지만 임태국은 내부의 통신 인프라를 일부 보존해뒀다. 이곳이라면 외부 감시 없이 방송 송출이 가능할 겁니다. 서연이 말했다. 방에 전파가 들어오지 않도록 채널 주파수 분할을 설정하겠습니다. 재현은 장비를 점검하며 태양에게도 간단한 명령을 주었다. 출입 감시. 이상 반응 있으면 즉시 경고. 태양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복도로 나갔다. 그 움직임은 마치 군인 같았다. 파일은 정리됐어요. 자료는 영상 형식으로 편집했고 테스트 기록과 태양의 뇌파 반응까지 넣었어요. 그들이 조작할 수 없도록 실시간 인증 메타데이터도 포함했습니다. 방송 송출은 몇 분이 걸리죠? 초기 부팅 3분, 연결 확정까지 1분, 이후 7분가량 라이브로 나갈 수 있어요. 그 시간 안에 진실을 최대한 많이 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낯익은 얼굴이 들어섰다. 임태국이었다. 여전히 침착한 눈빛, 하지만 눈가엔 피로가 가득했다. 감시망을 돌파하는데 시간이 걸렸군. 우릴 추적한 자들이 누구였는지 알고 계셨죠? 확인했다. 국정원 일부 인원과 결탁된 민간 용병 조직이다. 핏이 돈으로 사들인 시스템이지. 그들은 내 녀석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고 있었다. 어떻게 가능하죠? 내 주변에 내부 정보원이 있었어. 순간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조용히 장비를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다. 재현 역시 몸을 긴장시켰다. 누굽니까?
태국은 무거운 표정으로 USB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72시간 동안 그들의 위치와 대화를 외부로 전송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건 우리 통신망에서 나간 로그예요. 아무도 외부 접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한 명만 했다. 태국은 화면을 조작해 보안 카메라의 흔적을 재현했다. 그리고 그 화면엔 예상치 못한 인물이 있었다. 이 남자, 윤기원. 서연이 중얼거렸다. 윤기원. 그녀가 과거 취재 중 접촉했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의 실무 책임자였고, 한때 내부 고발자로 위장해 정보를 제공했던 인물. 하지만 그가 바로 핀 씨의 협력자였다는 사실은 처음 밝혀지는 것이었다. 그는 정보 제공자였어요. 화물 리스트와 핀 씨의 자금 흐름을 분석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동시에 너희의 위치도 넘겼다. 재현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였다. 지금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미 출국했다. 일본을 거쳐 싱가포르로 향했다. 아마 그곳에서 본부를 재정비할 거다. 서연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얼굴엔 분노와 자책이 동시에 떠올랐다. 결국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아차렸네요. 아니, 늦지 않았어. 태국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어. 방송만 성공하면 여론은 움직인다. 지금은 그 무엇보다 진실이 중요하다. 재현은 침착하게 방송 송출 준비를 마쳤다. 타이머는 3분을 가리켰다. 그럼 시작합시다. 서연은 카메라 앞에 앉았다. 그동안 수백 번 뉴스에 나갔던 기자였지만 오늘의 방송은 그 어떤 순간보다 무거웠다.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5, 4, 3, 2, 1. 붉은 불빛이 켜졌고 라이브 송출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어떤 방송국에서도 다루지 않았고 어떤 정부기관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침묵한다면 이 진실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녀는 AX에서 입수한 설계도, 태양의 실험 기록, 세시의 전 세계 유통 루트를 차례로 공개했다. 각국을 향한 화물 정보, 인간 감정 통제 기술의 윤리적 위협,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조절되어야 할 대상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경계입니까? 방송은 약 7분 동안 이어졌고 수십만 명이 동시에 스트리밍에 접속했다. 일부 국가에선 즉시 차단 명령이 내려졌지만 메신저 앱과 SNS를 통해 빠르게 복사되고 퍼져나갔다. 그 순간 건물 내부에서 갑작스럽게 전기가 차단되었다. 비상 조명이 켜졌고 곧이어 외부에서 차량 소리와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왔어. 임태국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여긴 오래 못 버틴다. 자료는 전송됐어요. 이미 수십 개 서버에 백업됐고 자동 재배포가 걸려 있어요. 재현은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제 선택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서연은 재빨리 노트북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우린 빠져나가야 해요. 지금이 아니면 끝입니다. 그 순간 건물 입구에서 폭음이 울렸다. 그리고 붉은 불빛 속 또 하나의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반드시 살아서 끝을 봐야 합니다. 폭발음이 지나간 직후 스튜디오 내부는 붉은 비상등 아래 긴장감으로 휩싸였다. 먼지와 연기가 공기 중에 퍼졌고 벽 일부가 갈라져 있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며 재현 쪽을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무사해요. 태양은 이쪽이에요. 태양은 낮게 웅크린 자세로 서연 옆에 붙어 있었다. 귀를 곤두세운 채 바깥의 미세한 소리를 탐지하고 있었다. 바닥 아래로 부드러운 진동이 계속 느껴졌다. 그들은 몰려들고 있었다. 임태국은 통신기를 꺼내 방어팀에게 명령을 내렸다. 진입팀 2명, 옥상 경로 차단, 탈출구 확보하라. 재현은 장비를 걷으며 태양에게 지시했다. 이동 준비, 보호 우선, 공격은 최소화. 태양은 짧게 으르렁거리며 대답했다. 그 순간
복도 쪽에서 또 한 번의 총성이 울렸다. 방탄문 바깥쪽이 흔들리며 누군가 강제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다. 서연은 침착하게 노트북과 백업 저장 장치를 가방에 담고 카메라 렌즈를 떼어내며 말했다. 지금 빠져나가지 못하면 우리가 가진 자료도 목격한 진실도 다 묻힐 거예요. 남쪽 출구.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통로가 있어. 임태국이 먼저 움직였다. 그들은 복도를 따라 빠르게 이동했고 뒤편에선 금속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태양은 맨 뒤를 지키며 일정한 간격으로 뒤를 확인했다. 움직임엔 군더더기가 없었다. 지하 통로는 오래된 구조로 철제 계단을 따라 깊은 곳으로 이어졌다. 도중 전등 몇 개는 이미 꺼져 있었고 통신도 점점 끊겨가고 있었다. 재현이 먼저 내려갔다. 이어 서영과 태국, 마지막은 태양이었다. 그러나 계단 중간, 머리 위에서 갑작스런 소음이 들려왔다. 통로의 윗부분에서 무언가 굴러떨어졌고 이어 연막탄이 터졌다. 순식간에 회색 연기가 퍼졌고 시야는 흐려졌다. 연막이다. 내려가. 서연이 외쳤고 태국이 그녀를 감싸 안으며 계단 아래로 몸을 던졌다. 태양은 재빠르게 코로 공기의 방향을 분석하더니 연막을 피해 옆쪽 보조 계단으로 돌진했다. 몇 초 후 무장한 적 2명이 연막을 뚫고 나타났다. 그들의 얼굴엔 가스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고 손에는 전자충격봉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태양은 주저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그는 정확히 한 명의 다리를 물고 넘어뜨렸다. 이어진 움직임은 훈련된 반사신경의 극치였다. 가자, 지금이다. 재현이 외쳤고 그들은 지하주차장으로 빠져나왔다. 그곳엔 임시로 준비된 차량 한 대가 있었다. 번호판은 없었고 차량 외관도 먼지투성이었다. 서둘러 타요. 재현이 운전석에 올랐고 서영과 태국이 뒷좌석에 올랐다. 태양은 마지막으로 뒤를 확인하고 조수석으로 뛰어올랐다. 차량은 시동과 함께 어둠 속을 뚫고 전속력으로 빠져나갔다. 뒤편에선 적의 차량 몇 대가 뒤늦게 주차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도심 외곽으로 빠져나온 그들은 한적한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향했다. 가로등은 드문드문 켜져 있었고 도시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듯 조용했다. 방송은 성공했어요. 서연이 노트북을 열며 중얼거렸다. 어디까지 확산됐죠? 지금 조회수 180만. 미국, 일본, 독일, 이스라엘에서 동시 시청 데이터가 잡히고 있어요. 실시간 채팅창엔 연구자, 전직 군인, 시민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고요. 언론은 이미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국내 방송사 몇 곳은 차단됐지만 해외 언론은 자유롭게 보도 중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SNS상에서 삽사인 헤이, 삽사인 감정통제, 삽사인 인간이의지 같은 해시태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고 일부는 직접 번역된 자막을 붙여 재배포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어요. 그냥 흥미거리로 보지 않아요. 이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임태국은 조용히 말했다. 바로 그거야. 이 기술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전체의 경계에 관한 일이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면 행동도, 기억도, 결국은 자유도 통제할 수 있다는 거니까. 하지만 핀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재현이 말했다. 가만히 있지 않아야 할 쪽은 우리죠. 그 순간 차량 라디오에서 익숙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평소엔 건조하게만 느껴졌던 뉴스톤이 오늘은 전율처럼 다가왔다. 방금 전 국내외 다수의 미디어 채널을 통해 미확인 기술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일명 감정통제 기술이라 불리는 신경 인터페이스 장치에 대한 내부 보고서로 특정 기업과 정보기관의 연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우리가 시작했지만 이제는 우리 손만으로 끝낼 수 없어요. 재현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마무리할 곳은 우리가 처음 뛰어든 그 활주로가 될지도 몰라요. 인천. 그래. 거기서 시작됐고 거기서 다시 한번 진짜 증거를 드러내야 해. 태양이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멀어지는 도시 불빛 속 걔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전장의 냄새, 사람들의 기척,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의 흔적이 코끝에 스쳤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이 싸움은 이제야 본질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새벽에 인천국제공항은 고요했다. 밤새 뉴스 보도와 온라인 확산으로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었지만 이곳은 여전히 질서정연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숨결 속엔 감춰진 경고가 있었다. 최재현은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터미널 지하로 향했다. 그의 곁에는 태양이 조용히 발을 맞추고 있었고 그 뒤를 한서영과 임태국이 따랐다. 이곳이 마지막이다. 임태국이 낮게 말했다. 셀키의 최종 프로토타입이 저장된 데이터 노드가 이 공항 지하 서버실에 보관되어 있다. AX가 개발을 완료한 직후 국제 배송 경로를 통해 가장 먼저 옮긴 곳이 여기였지. 공항 서버에 서연이 믿기지 않는 듯 물었다. 정부의 보안 시스템 아래에 있으면 오히려 덜 주목받는다고 생각한 거야. 운송 네트워크, 출입 통제, 드론 감시, 전부 공항 시스템 안에 연동되어 있으니까. 재현은 태양의 움직임을 유심히 살폈다. 걔는 땅을 밟을 때마다 미세한 방향 전환을 하며 무언가를 추적하는 듯했다. 태양이 알고 있어. 이 냄새, 이 공기의 흐름, 이전에도 여기에 와본 적이 있는 거야. 그들은 정비구역을 가장한 출입금지 구역으로 향했다. 오래된 유지보수 통로를 지나자 비밀번호 패널과 생체 인식기가 결합된 금속문이 그들 앞을 막아섰다. 임태국은 준비해온 마스터 코드와 홍채 인식 장치를 꺼내들었다. 이 코드는 여전히 유효하겠지. 삐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에는 암흑 같은 복도와 서버 캐비닛이 줄지어 있었고 공간 전체가 낮게 진동하는 전기음으로 가득했다. 서연이 노트북을 열고 연결을 시도했다. 디바이스 인증 중. 접속 성공. 내부에 암호화된 자료 폴더가 있어요. 이름은 px-black-barout. 복사해 재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동시에 삭제 명령을 걸어. 우리가 나가면 더 이상 누구도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복사까지 3분, 삭제까지는 총 5분 걸립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미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익숙한 리듬, 군인 특유의 무게감. 재현은 태양과 함께 곧바로 자세를 낮췄다. 그들이 온다. 복도 저편에서 나타난 인물은 단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존재감은 여럿보다 강했다. 검은 정장의 흰 셔츠, 무표정한 얼굴. 그 뒤로 따르는 기척은 없었지만 그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는 명확했다. 이름은 박현석, 임태국이 낮게 말했다. 펜실리 내부 기술 책임자였고 현재 프로젝트 관리 책임자. 정부에서도 손을 못 대는 인물이야. 그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박현석은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놀랐습니다. 당신들이 이곳까지 올 줄은 몰랐죠. 하지만 결국 도착했군요. 우리는 단지 진실을 원할 뿐이다. 서연이 단호히 말했다. 진실. 박현석이 비웃듯 말했다. 진실은 항상 누가 먼저 말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바뀝니다. 당신들이 지금 알린 건 기술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것도 9버전. 그 9버전조차 사람을 통제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재현이 말했다. 그 기술을 없애야 해요. 그럴 수 있을 거라 믿습니까? 그는 서서히 손을 들어 기 뒤에 있는 작은 기기를 터치했다. 순간 서버실 전체에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보조 전력 장치가 켜졌고 자동 방어 시스템이 작동했다. 태양이 즉시 반응했다. 저음에 으르렁거림을 내며 재현 앞에 섰고 눈빛은 날카롭게 박현석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게 여전히 살아있었군요. TY-0419. 우린 당신을 폐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박현석이 손을 들어 총을 꺼내들었다. 재현도 반사적으로 권총을 꺼내 겨누었다. 공기는 얼어붙었고 정적이 길게 이어졌다. 지금 파일 복사 87%입니다. 서연이 외쳤다. 박현석은 총구를 태양에게 향했다. 그 개를 넘겨요. 그러면 나머지는 없던 일로 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세상에 내놓은 그 진실도 얼마든지 덮을 수 있습니다. 그 진실은 이미 수백만 명이 보았고 지금도 퍼지고 있어요. 서연이 말했다. 그럼 당신들을 없애는 수밖에 없겠군요. 그 순간 총성이 울렸다. 재현이 먼저 방아쇠를 당겼고 박현석의 팔을 스쳤다. 동시에 태양이 돌진했고 박현석의 몸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다. 총이 바닥을 튀며 멀어졌다. 태양은 한동안 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않았다.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파일 복사 완료. 삭제 시작. 임태국은 서버 케이블 몇 개를 직접 뽑고 연쇄 삭제 명령을 입력했다. 붉은 문구가 화면을 가득 메웠다. px-bas-black-baroute 삭제 중. 연결 해제 성공. 파기 상태 완료. 재현은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태양은 박현석 옆에서 물러나 조용히 주인 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잠시 후 박현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들, 오늘은 이겼을지 몰라도 다음은 더 빠르고 더 조용할 겁니다. 다음은 없을 겁니다. 임태국이 말했다. 그들은 서버실을 빠져나와 지상으로 향했다. 공항엔 아직 아침 햇살이 비치지 않았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몇 주가 흘렀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거리를 걷고 커피를 마시고 사랑을 나눴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SSK 사건이 보도된 이후 세계 각국은 긴급회의를 열었고 민간 기술 통제와 윤리 위반에 대한 여론은 들불처럼 번져갔다. 힌실리 테크놀로지즈는 모든 운영을 중단했으며 여러 고위층 인사들이 조용히 사임하거나 해임되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구속되지 않았고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되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정의는 끝까지 따라오지 않았다. 한서연은 그날 이후로 언론계를 떠났다. 그녀는 어느 누구보다 많은 걸 말했고 가장 큰 폭로를 감행했지만 기자라는 정체성조차 지켜낼 수 없었다. 지금은 제주도의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바다를 걷고 매일 밤 그날을 떠올렸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낯선 봉투 하나를 받았다. 봉투엔 편지와 함께 손으로 쓴 보고서가 담겨 있었고 발신자는 없었다. 그 보고서엔 기술 윤리와 자유의지에 관한 짧은 생각들, 새로운 조직에 대한 정보,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조각들에 대한 조심스러운 경고가 적혀 있었다. 그건 누가 봐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다. 최재현은 그날 이후로 사라졌다. 공식 기록에서도 정부 내부에서도 그의 이름은 완전히 지워졌다. 군에서의 계급도 이력도 삭제되었다. 하지만 그는 살아있었다. 그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고 특수요원도 아니었다. 그러나 여전히 지켜야 할 것이 남아있었다. 그는 태양과 함께 국경 근처의 외진 지역을 떠돌며 살아갔다. 가끔은 산속에서 구조견 훈련을 하고 가끔은 위기에 처한 이들을 돕기 위해 조용히 움직였다. 그의 삶은 그림자였지만 결코 침묵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태양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총총한 밤이었다. 재현은 말없이 손을 뻗어 태양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린 끝까지 살아남았구나. 태양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것은 동의이자 위로였다. 하지만 이 싸움이 정말 끝난 걸까?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순간 어두운 숲 너머에서 휴대용 무전기가 짧게 울렸다. 그가 설정해둔 익명 채널이었다. 무전기에서는 짧은 목소리가 들렸다. 다음 좌표 확보. 움직이세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태양을 바라봤다. 어떻게 할래? 태양은 천천히 일어났다. 마치 이미 대답을 알고 있다는 듯이. 그는 웃으며 무전기를 들었다. 이동 준비. 마지막은 아직 아니니까. 임태국은 호련히 자취를 감췄다. 모든 인터뷰, 보도, 외부 연락을 끊고 아무도 그를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살아있었다. 그는 깊은 산속에 조그만 연구소를 개조해
기술 윤리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었다. 스스로가 기술을 승인했던 과거에 대한 속죄, 그리고 다음 세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매일 아침 똑같은 문장을 노트에 적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인간이 기술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매년 그 노트는 한서연의 주소로 익명 발송되었다. 몇 달 후, 도심 한복판의 대형 전광판에 갑작스레 한 영상이 재생되었다. 고화질로 편집된 그 영상에는 서연이 전한 진실, 재연의 기록, 태양의 실험 데이터가 재구성되어 있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울었고, 누군가는 분노했으며, 또 누군가는 다시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단 한 문장이 떠올랐다. 감정을 잃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서연은 그것을 제주 바닷가에서 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화면을 응시하며 웃었다. 끝났지만, 이제 시작이네. 그녀의 손에는 또 다른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번엔 내용이 달랐다. 작게 접힌 메모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의 목소리는 아직 필요합니다. 그녀는 바다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바람이 불었고 그녀의 머리칼이 날렸다. 그래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먼 곳을 향해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뒤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녀는 외롭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